생음식이 됐어. 맛이 강할수록 항산화 효과가 높다. 영양에 관해서 강의할 때면 누군가가 꼭 손을 들고 기적 같은 항산화제 식품이 무엇인지 물어보곤 한다. 기적의 식품 후보군으로 보통 인삼 등등등등. 진정한 항산화제는 그래서 생우유, 인류 역사상 중요한 음식이다. 우유는 정말 멋진 음식이다. 우유의 지방은 내 구성 물질의 중요한 원천이다. 내가 권하는 우유는 저온 살균 우유가 아니라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자란 건강한 소에게서 얻은 생우유를 말하는 것이다. 생우유. 사람들은 우유 섭취가 유럽인의 식사 간섭이라고 오해한다. 처음 우유를 먹는 문화는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되었다. 수만 년 동안 우리 유전자에는 생우유에 영양소가 녹아 들어있다. 최근의 지질학 및 기후학 연구는 사하라 사막이 1에서 10만 년 전까지 풀이 우거진 목초지였음을 밝혀졌다. 1만 년 전후에서 지구의 기온은 안정화되었다. 이를 통한 풍요로움은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했다. 인류는 야생 자원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의 원형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생물학자이자 역사가인 콜린 터지를 사용했다. 인류가 땅과 조화를 이루는 수류 채집으로 살다가 생존을 위해서 생태계를 변화시킨 인류의 도약을 의미한다. 톰 하트만.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인류는 자연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냈고 햇빛과 음식을 다른 종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수백만 년 동안의 인류의 식량은 숲에 사는 사슴이나 토끼의 개체수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그런데 인류는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초식동물이 먹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쓸모없는 풀을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의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오랜 시간 우유에서 영양분을 얻었다. 하지만 유당불내증 이슈로 혼란이 벌어졌고 의학계에서는 우유의 가치를 무시해버렸다. 대부분의 서양에서는 유럽인의 유당불내증이 낮은 이유는 유럽인이 과거보다도 낙농업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단정짓는다. 이는 무지의 소치다. 아쉽게도 서양 의사들은 발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유당은 우유에 있는 탄수화물이다. 갓난 아기 때는 모든 사람이 유당을 소화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당 분해 효소를 잃어서 유당 불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유당은 발효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요구르트와 치즈와 같은 발효 유제품을 먹는다면 유당 효소가 필요 없다. 유럽보다도 기후가 따뜻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당 불내증이 더 자주 나타난다. 이유는 따뜻한 기후에서 발효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단 발효가 이루어지면 유당의 자극적인 요소가 제거된다. 따뜻한 기후에 사는 아이의 경우는 좌절된 뒤에 유당 분해 효소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유당 분해에 관여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는 것이다. 반면에 신선한 기후에 사는 유럽인들은 며칠 동안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유를 훨씬 자주 마실 수가 있었다. 이러한 기후적인 조건은 유당 분해 효소의 유전적인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우유를 바로 섭취하기보다는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발효 유제품을 섭취하면 된다. 그래서 불내증. 우유는 왜 저온 살균을 하게 되었을까? 마트의 유제품 판매들을 저온 살균 우유가 지배하고 있다. 어느새 저온 살균 우유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 저온 살균 우유는 정말 최상의 음식일까? 수천 년 동안 가축과 함께 살아온 토착 원주민들은 신선한 생우유를 마셔왔다. 마사이족은 생우유가 주식이며 최상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해왔다. 이제 생우유는 위험한 음식 목록에 올라와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온 살균을 법제화했으며 생우유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어째서 생우유는 최고의 위치에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을까? 이유는
우유 소비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도심의 농농업자들은 더 많은 소가 필요했고 건강한 소 생우유를 먹던 시기에는 한 번도 감염병이 문제되지 않았다. 우유 수요의 증가는 기존의 작은 가족 농장 대신에 대규모 공장식 농장을 요구했다. 규모의 경제에는 사료 비용을 낮췄고 면적당 사육하는 소의 수가 많아지고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도 더 많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소들은 좁은 축사라는 끔찍한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으며 예배 없이 질병이 찾아왔다. 소들의 배에 배설물이 묻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살균이 요구되었다. 설상가석으로 농농인중에서 일부가 치명적인 디프테리아에 감염되면서 우유의 평판은 추락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생우유를 두려워하고 좋은 살균 우유를 선택하게 되었을까? 생우유에 대한 공포를 처음 퍼뜨린 주인공은 찰스 노스다. 그는 1907년에 저온 살균기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특허를 냈다. 그는 탁월한 웅변자이자 영악한 사업가였다. 전국 작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오는 길에 다른 도시를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저온 살균하지 않은 우유를 마시고 죽어가고 있다고 헛소문을 떠들어대었다. 당연히 저온 살균기는 자연스럽게 홍보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반면에 의사들은 저온 살균을 강하게 반대했다.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찰스 노스는 진실보다 강력한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바로 공포였다. 그는 공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이후에 저온 살균은 주요 정책 이슈가 되면서 급성장했다. 당시 펜실베니아 대학의 의대 교수들은 저온 살균에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며 진실의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의 의대생들은 저온 살균의 이점을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다. 나는 시골 농장에서 자란 환자가 찾아올 때마다 생우유를 먹었는지 묻곤 한다. 10중 8군 그렇다고 대답했다. 가족농장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생우유의 효능을 잘 알았기에 항상 가족을 위해서 생우유를 남겨뒀다. 생우유는 다른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양적인 특별함을 갖고 있다. 생우유는 영양소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능을 강화하는 영양의 열쇠 역할을 한다. 좋은 살균은 자, 이 열쇠의 가치를 망가뜨렸다. 좋은 살균이 이 좋은 가치를 망가뜨리고 말았네요. 1948년에 좋은 살균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생우유 애호가들은 정부와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좋은 살균 지지자들은 좋은 살균 우유와 생우유 사이의 영양적인 차이를 부인한다. 하지만 유제품 과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단백질을 변하게 하고 우유의 지방 구조를 파괴한다. 그 차이는 눈으로도 확인이 된다. 좋은 살균 우유와 달리 생우유 표면에는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다. 현미경 슬라이드 위에 신선한 우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다양한 크기의 지방 방울 수천 개가 유리 위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람 움직이는 젖상균도 한두 마리 볼 수 있다. 이러한 활성균은 건강한 소에서 나오고 우유와 우유 섭취자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한다. 강력한 전자신명을 사용하는 우유를 1000배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복잡한 우유를 단백질 입자를 볼 수 있다. 우유의 작은 지방 방울은 인체 세포막과 매우 유사한 인질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좋은 살균 우유와 생우유의 차이는 지방 방울 크기와 살아있는 미생물의 존재 여부다. 좋은 살균 우유의 지방 방울이 이중막이 부족하고 무기질이 더덕더덕 붙어있다. 가세인의 입자가 뒤에 얽혀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좋은 살균을 위한 열은 우유의 가세인 단백질을 스파게티 가닥들이 서로 뒤엉킨 것처럼 변화시킨다. 또한 열은 우유 지방 구조를 파괴한다. 생우유는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장을 심하게 자극할 수 있으며 설사나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유로 우유 본래의 구조와 영양소가 파괴되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생우유와 저온 살균 우유를 비교한 연구 결과는 놀랍기만 하다.
저온 살균 우유는 생우유보다도 무기질 함량이 15에서 50%에 불과하다. 인체는 생우유의 지방봉우를 유익한 물질로 인식한다. 그러나 가공을 하면 이 신호가 파괴되기 때문에 장내 세포로 무난하게 들어가지 못한다. 오히려 왜곡된 신호들이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열은 특히 연약한 필수 아미노산을 파괴한다. 손상된 아미노산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당화되거나 알레르기 항원으로 변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우유를 인공적으로 가공하면 소화를 돕는 생우유의 활성 효소도 파괴된다. 동맥 내부에 손상을 입히는 효소 크산틴 산화는 지방 방울 안에 몰래 숨어 들어서 몸에 흡수될 수 있다. 이 효소가 일단 체내에 들어가면 활성산소를 생성해 죽상동맥경화증과 전이식을 일으킬 수가 있다. 효소 크산틴 산화. 반면에 생우유에는 특별한 물질이 있다. 바로 강글리오시드라는 지방 방울 표면 분자이다. 이 물질은 장내에 해로운 미생물 활동을 억제하고 신경 발달을 촉진한다.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면은 우유의 이로움이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우유의 이로운 점을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바로 상점에서 구입하는 가공 우유는 진짜 우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생우유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선책으로 유기농 전유로 만든 요구르트를 고른다면 된다. 참고로 전유는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우유를 말한다. 반류는 손상된 우유 단백질을 복원하고 무기질의 활성화를 높여준다. 요구르트와 신선한 과일, 견과류로 차린 아침 식사는 차가운 시열과 가공 우유로 차린 식사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수하다. 유기농이 아닌 유제품은 값이 저렴한 편이지만 영양을 포기해야만 한다. 음식의 4대 기둥은 당신을 건강하게 한다. 음식의 4대 기둥.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싶은가?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은가?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음식의 4대 기둥을 지켜라. 활생견, 내장육, 이렇게 효소, 신선한 음식에서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지켜보자 라는 거죠. 토착 원주민들은 특정 음식이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금기 음식 리스트를 작성했다. 하와이에서는 금기를 뜻하는 카푸, 폴리네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카푸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했다. 카푸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행동 강령이기도 했다. 가령 갓난아이에게 어떤 음식이 해로운 영향을 끼치면 임신부의 카푸 목록에 즉시 올라갔다. 모든 토착 사회는 엄마와 아이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카푸 목록을 준수했다. 이제 씨앗 기름과 설탕을 가지고 카푸 목록 맨 꼭대기에 올려놓기를 바란다. 그랬네요. 카푸 목록.